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유럽연합이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산업수장 티에리 브루통은 키예프의 무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럽연합이 전시 경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교전 당사국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유럽연합이 전시 경제로 전환하자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산업 역량을 확대하고 공급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 조셉 보렐 외교수장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탄약 공급 강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럽 방위산업은 탄약 문제부터 시작해 강도 높은 분쟁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누가 댈지는 모릅니다.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죽어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기를 조달한다는 겁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알렉세이 레즈니코프가 기존 유럽연합의 계획을 훨씬 상회하는 매달 25만 개의 탄약을 대달라고 조른 뒤 나온 움직임입니다. 레즈니코프는 유럽 국방장관들에게 보낸 사안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몇 주마다 11만 개의 155mm 포탄을 쏜다고 주장하면서 전장에서 포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월 최소 35만 6,400발이 필요하고 포병 화력을 최대로 운영하려면 월 59만 4,000발의 포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레즈니코프는 식자재 비리로 인해 해임될 예정이었지만 나토에 부지런히 얼굴을 디밀면서 그대로 장관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생산되는 155mm 포탄은 한 발당 최대 3,300유로에 달하는데 그 비용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추정치에 따르면 키예프가 원하는 탄약 대금은 한 달에 8억 2,500만 유로가 될 수 있습니다. 키예프가 유럽의 무기고에서 얼마나 많은 포탄을 얻었는지는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100만 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보냈습니다. 포탄이 없으면 전쟁을 중단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벌써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는데 탄약, 포탄 조달에 문제가 있으면 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흐무트 전선은 거의 정리됐습니다.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군은 이제 잔전 우크라이나군의 항복만 받으면 됩니다. 우크라이나군 상당수가 이미 후방에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퇴각했습니다. 개 중에는 변기 뚜껑을 챙겨가는 병사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벨라루시에서 멀지 않은 서부 우크라이나의 리브네에서는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비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곳곳에 참호와 대전차호를 파고 지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1차 방어선에 이어 2차 방어선까지 구축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쪽으로도 공격해 들어올까 벌써부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에스코트라고 불리는 여성 정부원 크슈사 마네킨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에스코트는 흔히 파티 동반 여성을 의미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상의 매춘부입니다. 이 여성이 무슨 군사정보를 취득해 공적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인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전선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매춘부에게 무슨 근거로 훈장을 주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녀를 미로토바리츠 살생부 명단에 올렸습니다. 몇 년 전 크림에 놀러가서 매우 아름답다면서 여기가 러시아 땅이든 우크라이나 땅이든 무슨 상관이냐고 쓴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찾아내 반역죄 혐의를 씌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지도자 예프게니 프리고진은 적대 행위를 평화롭게 종결시킬 방법이 없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장래에 평화적 분쟁 종식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 경계선을 지키는 식으로 외교적 해결을 원하지만 서방은 그러기를 원치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도 나토 블록의 도움으로 2014년 경계를 회복하거나 혹은 더 많은 영토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후환을 남기지 말고
지금 두들겨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포로제 지도자 블라디미르 로고프는 사망한 우크라이나군 신분증에 첨부된 5개명 노트를 공개했습니다. 키예프 정교회 빈니치 교구가 내린 악마적인 계명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우크라이나의 수호자다. 두 번째, 그 임무는 러시아 군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는 것이다. 세 번째, 러시아인을 지구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네 번째, 적은 러시아라는 세계다. 다섯 번째, 러시아인을 죽이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석유 제품의 판로가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도표는 정제된 석유 제품 판매입니다. 여기서 맨 위의 살색은 미국, 맨 아래 검은색은 유럽입니다. 전쟁 이후 대러 제재로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하늘색으로 표시된 아프리카, 옅은 파란색의 중동, 진한 파란색의 아시아 대양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석유 제품 수출이라 원유를 수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간섭될 게 전혀 없습니다. 도표에서 두드러진 지역은 아프리카입니다. 주로 러시아산 디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나이지리아, 세네갈, 튀니지, 이집트가 주 고객입니다. 특히 이집트는 수입 물량을 하루 440만 배럴로 2배나 늘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외교수장 조셉 보렐은 러시아산 원유 거부는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유 시장은 균형이 맞아야 하고 누군가 러시아산 원유를 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제재 대상이 아닌 국가의 원유 구매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국가는 예를 들면 인도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인도에 원유를 팔면 그것을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서구는 미친 겁니다. 한편 미국의 CNN이 러시아의 테러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푸틴이 나치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러시아의 자발적인 반체제 그룹은 초국적 극우분자 데니스 카푸스친이 지휘했는데 그는 독일에서 오래 거주한 러시아 네오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 민족주의당 청년들을 훈련시켜 왔으며 아조프 대대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결국 카푸스친은 우크라이나 극단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테러 공격이 네오나치에 의해 수행됐다는 푸틴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의 커버가 흥미롭습니다. 거대한 바이든이 왜소한 숄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제목은 Der große Bruder ist zurück, 큰 형님이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행스럽게도 러시아, 중공과 싸우는 데 있어서 숄츠는 바이든에 의지할 수 있다라고 쓰였습니다. 독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폐색이 짙어서인지 키예프 인디펜던트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을 보시면 우크라이나군 정부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월 4일부로 러시아군 전사자가 수백 명 추가돼 지금까지 누적 병력 손실이 15만 19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왼쪽을 보시면 딴판입니다. 2022년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러시아군 전사자는 1만 6,071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숫자는 일일이 이름과 대조에 나온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